오늘은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워렌증권학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뭐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워렌TV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주식 투자 이제 배워자자는 슬로건으로 했는데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많은 수강생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예. 네, 저는 그 원장님 뵐 때마다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네. 수강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막 10배, 11배 수익률 인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지난번에 워렌TV에 네. 그 엔비디아 1000% 인증 영상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와. 우리 회장님이라고 이제 7학년이신데 70 넘으신 분이신데 좀 아주 구름 위를 걷고도 계십니다. 워킹 온 더 클라우드, 구름 위의 산책 뭐 이러고 계십니다.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노후도 끝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엔비디아를 워낙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막 1000% 이상 수익이 나서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사신 분도 1억 2천, 2천만 원 사신 분은 2억 얼마 뭐 이러니까 뭐 저희 학원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중간에 좀 파신다고 하나요? 아니면 더 갖고 가신다고 하나요? 완전히 개인 차가 있습니다. 성향 차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분할 전에 주식 분할 전에 그 1000만 원 넘어갈 때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테슬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테슬라도 10배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테슬라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기. 네, 그러면 테슬라도 후반부에서 점점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우선 그러면 최근에 좀 핫 이슈인 매크로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최근에 잭슨홀 미팅 연설이 끝나고 네. 이제 거의 9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예. 심지어 이제 0.5% 비컷 가능성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그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이전에 확정이 됐었어요. 왜 확정이 됐냐면 고용 실업률이 3.5%에서 4.3%까지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각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면 일시오 졸라매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는 게 갑자기 쑥 올 수도 있어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기 침체를 서서히 오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7월 달에 할 것이냐 9월 달에 할 것이냐 근데 7월 달에 꾹 참았고요. 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해서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안 따지겠다.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비컷 아까 얘기한 거죠. 0.5% 인하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0.5%나 0.6%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앞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 9월, 11월, 12월 하고 내년 5월까지 막 3.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된다면 이걸 억제해야 되니까. 네. 뭐 금리 인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시중에 돈을 뿌리는 효과 같아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에다가 개인 신용 프리미엄을 얹어서 시장 금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연준에서 정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지만 거기다 개인 신용에 따라 신용 프리미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무원 같으면 최저금리 기준금리에다 한 0.5% 얹어주는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한테는 기준금리에도 5% 이상씩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용대출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3.5%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4.5%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4.0%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뭐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막 9%, 10%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 금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왜 매달 할부금을 내는 사람이 할부금이 줄어들 거고 모기지론을 받아서 매달 이자를 내는 사람이 이자 금액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입장에서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증시에는 훈풍이 부는 걸까요? 당연히 훈풍이 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내일 모레 증시는 예상할 수 있지만 뭐 좀 6개월 1년 뒤에 증시는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개월 1년 뒤에 증시는 예상할 수 있지만 내일 모레 증시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만 해도 오늘 완전히 증시 좋을 거로 예상했거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뉴욕 증시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참 이스라엘이 하마스 때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드론 몇백 대로 공격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CNN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이제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치는 거야. 아침에 상승 출발 잘했거든요. 근데 헤매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큰 흐름은 뭐로 따라가냐면 금리가 기준으로 증시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은 7월에 일자리 증가율 감소를 했고 실업률은 4.3% 상승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022년에 제로 금리에서 5.5%가 금리를 단기간에 올리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 그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때도 고용 3.5%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버티던 뭐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일단 부동산부터 그 예전에는 저기 그 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됐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재택근무가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사무실 공실이 텅텅 비니까 부동산 업체가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법정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업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그 정부 보조금 받아놓은 걸로 통장에 꽂아놓고 그걸 쓰던 거 그것마저 작년 말부터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오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분들은 이거 뭐 증시 막 폭락하는 거 아니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라. 경기는 막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니까 뭐 많은 사람들도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먼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타임 갭을 이해를 못 해. 경기가 나쁜다는데 경기 침체 온다는데 증시는 왜 오르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증시는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영우 원장은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사실은.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예측 못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앞으로 증시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이건 넘어가면 뭐 계속 다시 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막 $1,000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이제 그 주식 분할하고 그래서 $100로 됐었는데 뭐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다 상승폭을 다 회복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번 달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요번에도. 근데 그게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섣불리 젠슨왕이 어떻게 말할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만한 근거로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런 곳이 아직도 검색 엔진에 우열이 가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사활을 건 승부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가진 그 검색 엔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보면 당연히 앞으로 좀 더 엔비디아 매출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정해져야 되니까 우열이 가려져야 되니까. 네. 뭐 사실 거기서 거기 경쟁에서 뒤처지면 뭐 뒤처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모토로라, 퀄컴, 뭐 코닥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핸드폰 시장 최강자였는데 어느 날 아이폰하고 우리 갤럭시가 그냥 판세를 다 주도하거나 걔들 사라지는 것처럼 경쟁에 뒤처지면 밀리니까 어쩌든지 거기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젠슨항이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할 것이냐 또는 의기소침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초고성능 칩인 차세대 초고성능 칩인 블랙웰도 출시를 4분기에 나온다고 연기했다는 소식도 있고 뭐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항의 그 연설을 봐야 알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어려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개월, 1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투자를 할 때 네. 뭐 2년, 3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미국 주식은 세금도 있으니까 네.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세금이 있으니까 3년 이상 가져가야 네. 된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더 잘 나갈 것이다. 더 잘 나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초기거든요. 초기. 예를 들면 제가 그 챗GPT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가 뭐 제 일이 시간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막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래도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제가 요즘 방송 SBS 비즈 방송 출연도 고정적으로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거기 대본도 막 써줘. 물론 완성도는 떨어져. 네.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틀을 갖춰주니까 거기 내용을 막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야. 그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썼는데 아직도 안 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지. 사용한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지. 그게 너도 나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엔비디아 성장률이거든요. 네. 결국 그 승부가 데이터 센터고 네. 뭐 그런 거니까 앞으로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와서 엔비디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빅테크인 그 MS,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애플인데 애플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애플이 요즘 보니까 그 조금 뭐 MS랑 네. 그리고 AI 시대에서 조금 뒤처지다가 이제 좀 뭔가 힘을 좀 내는 것 같은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갤럭시랑 아이폰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세계 점유율 1위를 갤럭시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아이폰하고 에어팟, 뭐 와치 이런 거 네. 출시한다고 하고요. 애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제가. 학원 초창기부터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안 꼽는 찐빵이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공적적이고 저돌적이고 막 집요하잖아요. 제품의 그 성능이나 개발하는데 엔지니어랑 막 싸우면서 막 밀리지 않잖아요. 막 주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팀쿡은 그 후계자인 팀쿡은 젠틀하잖아 일단은. 그다음에 물렁물렁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카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그 직원을 2,000명이나 하고 200조를 투자했는데 포기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요즘 그 아이폰 사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탈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왜 그렇대요? 성능이 못 따라주니까 카메라 성능인데 카메라 사진을 감성적으로 잘 찍어준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다음에 모든 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초부터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늦었겠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 10월에 나오는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새로울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이미 갤럭시에서 먼저 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걸 보여줬어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몰라.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할 깜짝 놀라운 뭔가를 새로 들고 나올 수 있겠지만 팀쿡 같으면 갤럭시가 있는 거 외에 뭐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지. 시중에 알려진 거 외에.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요번에 나오는데 그 디자인이 엄청 후졌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은 엄청 후졌다고 혹평도 있고, 물론 나와봐야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스파이샷으로 유출된 건데, 이 사진 보면 제가 봐도 좀 후졌어요. 예. 옛날 그 세련되고 획기적인 2006년 7년에 제가 63빌딩 건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 뭘 하셨어요? 이 63빌딩? 63빌딩에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제면 다녔잖아요. 네. 63빌딩에 근무를 했는데 그 1층 커피숍에 네. 일체형 컴퓨터가 딱 있었어. 맥 그게 애플 그림 딱 이거 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있는 것만 해도 럭시라고 그 커피숍이 사는 거예요, 얘가. 그거 보고 저기 일체형 컴퓨터 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뭐 그렇게 했는데 획기적이었다는 거지, 나오는 제품마다 다. 네. 아이폰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게 감성적이고 막 그런 건데 언제부턴가 그냥 똑같아. 새로 나오는 거. 가격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애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런 분들이 있어. 투자금이 많은,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이 사람도 이제 애플을 팔았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큰 자금들은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해서 그 큰 자금을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주가가 몇 프로 상승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 알파벳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애플은 아니라는 거지. 이미 제가 볼 때는 식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보다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좀 회복이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업황하고 관련 없이 환율에 따라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고 이머징 주식을 살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지. 예를 들면 큰 뭐 블랙록이나 이런 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면 순위에도 한참 아래 있는 랭킹에 못 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 때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살 때는 제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니까 달러 약세거든요. 달러 약세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 환율 하락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은 한동안 상승세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게 엔비디아나 반도체 때문이 아니고 환율이 하락할 걸로 예상돼요. 오랫동안 지금 많이 하락할 거니까. 떨어졌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거니까 삼성전자는 한동안 계속 상승할 거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건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제일 많이 빠졌다가 제일 많이 반등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제자를 찾아가고 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 하락 때문에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환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계속 인하할 거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기에는 좋은데 이유가 우리가 하는 반도체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 환율 하락 때문에. 근데 환율이 이미 한 1,320, 3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5.5%에서 내년에 3.5%까지 내려간다잖아요. 그럼 환율 1,2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라 보세요. 1,100원대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죠, 얘가. 아니 그래요? 기준금리가 지금 5.5에서 3.5까지 내년에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했잖아요. 네. 환율하고 좀 연관지어서 봤을 때 환율 좀 더 떨어지면 달러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아니 지금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환율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환율 따지지 않고 왜 그러냐면 환율은 정말 많이 올라가 봐야 10% 20% 정말 많이 막 변동성이 있어 봐야 떨어져 봐야 10% 떨어지고 그래. 그런데 주가는 50% 100%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환율에 민감하셔가지고 뭐 테슬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살래요. 근데 아니요. 그때 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50% 100%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니까요. 무시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 법인도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환 리스크 취급을 안 해요. 통제도 불능이고 관리도 불능이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해외 법인이 많으니까 해외 돈을 갖고 있으니까 환율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취급을 해요. 원래. 그렇군요. 중소기업들이나 얘가 환율 때문에 막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중소기업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한데 글로벌 우리나라 뭐 한 30대 재벌그룹 같으면 환율은 리스크 취급을 안 합니다. 이미 현지 통화도 많이 갖고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뭐 테슬라 주식 살면서 환율 좀 기다렸다 사고. 안 된다니까. 그게 환율 10% 떨어지면 테슬라는 50% 올라간다니까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통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어떤 분도 이제 제가 그분의 말씀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봤는데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저희 환율이 거의 1,400원대 갔었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더 오르니까 약간 비슷한 논지인데 실제로 이제 물론 주식 종목은 잘 선택해야겠죠.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환율 이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 나와요. 그래요? 그런 얘기 다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큰 기업들은 한 리스크는 리스크로 취급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걸 아는 놈이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